화요일날 저희가 이거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투표를 하는데 이렇게 돼요. 주담대 내년에 10% 간다. 불어나는 이자 부담 지금 해야 할 것은? 요거에 여러분들이 무려 34%나 3,400분 정도 이거 얘기를 좀 해보자 하셔가지고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담대 10%.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요걸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사 보니까 막 이래요. 주담대 8% 시대. 내년엔 10% 간다.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나? 주담대 10% 전망에 영끌 멘붕 왔다. 대출 때문에 애 학원을 끊었어요. 아니 오른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 저는 이거를 지금 유튜브도 오래 했고 2년 넘게 했고 저도 계속 시장을 보고 있지만 와,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급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현명한 부동산 투자와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어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2022년 이자 부담 2배가 늘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금리 정점이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지금 현재 연 8%에 육박한 상태인데 내년에는 연 10%까지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18일 기준 우리나라에 4대 은행이 있습니다. 이 수신 규모 기준으로 이제 예금 많이 받고 있는 그러니까 큰 은행들이에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 4개의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1월 21일 알려진 11월 18일 기준으로 연 5.28%에서 7.8%까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뭐 금리 상단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서의 상단이 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하나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그 하단을 얘기할까요? 상단을 얘기할까요? 상단이요. 그렇죠. 왜냐면 그래야 클릭이 늘어나니까 그래야 오 대박이네 이러니까. 그치만 이 지금 7.8%라는 거는 거의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금리 수준은 확실히 높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의미 있는 내용이 1년 5개월 만에 상단금리가 8%에 접근했다는 거예요. 1년 5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 6월, 그러니까 2022년 6월, 즉 5개월 전만 해도 3.69에서 5.63. 이때 금리 상단이 5.6%대였거든요. 근데 4%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 불과 5개월 만에 여기 보면 하단이 5%가 넘었으니까 4%대 주택담보대출은 사라졌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단, 하단 뭐 요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기사를 보실 땐 주로 상단으로 나온다. 요걸 하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2021년 6월,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2021년 6월이 우리나라의 대출 역대 최저금리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된다. 이때는 2.35에서 3.99였어요. 지금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즉 지금으로부터는 5개월 전 2022년 6월에는 3.69에서 5.63% 정도였고요. 하단 기준으로 1.3%, 상단 기준으로 1.6%. 그러니까 한 1년 사이에 금리가 1% 올랐던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최근 5개월 동안 5.28에서 7.8이 됐으니까 5개월 동안 1.6에서 2%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1년 6월이 금리가 저점이었고 지금 현재 오르고 있기 때문에 최고점인데 이게 이렇게 일자로 오른 게 아니라 1년 동안은 이렇게 한 1.5%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5개월 사이에 지금 2%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는 속도도 어때요? 지금 점점 엄청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최근 5개월 동안 거의 2%가 올랐어요. 2%가. 이 기사 내용, 이건 지금 기사 베이스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요거를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그 전국은행연합회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각 은행별로 신용 점수에 맞게끔 평균적으로 제시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회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어요. 상식으로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CB사라는 게 있어요. CB사가 뭐냐면 크레딧 뷰로라는 신용평가 기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용평가 기관마다
이 신용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나이스 신용평가, KCB 신용평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각각의 회사, 어떤 회사 그 기준으로 이 점수 등급을 매기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신용평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에 가면 신용점수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조회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몇 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가장 신용점수가 높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제일 낮겠죠.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기업은행 5%, KB국민은행 4.77, 그 다음에 농협 5.55, 우리은행 5.64, 신한은행 5.04, 그 다음에 좀 더 큰 은행이 하나은행 5.43,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터넷뱅크, 그러니까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좀 싸죠? 이거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신용등급이 되게 좋아도 내가 1등급에 해당되는 신용등급을 갖고 있어도 국민은행 가면은 5%는 생각하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뉴스에 나온 게 뭐였냐면 하단이 5.28인가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팩트체크가 되는 거예요. 신용등급 1등급 기준으로 대부분 은행의 주담대 표시금리가 5%가 넘었네. 이거 맞네? 즉 내가 지금 집을 살려면 대출 받을 때 내가 아무리 신용등급이 좋고 막 내가 막 엄청 막 대출도 따박따박 지금까지 다 갚아왔고 좋은 회사 다니고 해도 일단 기본 5%가 있어야 담보대출 받을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기준금리가 있고 담보대출 금리가 있고 막 이렇게 막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는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베이비스텝으로 올랐죠. 3.25%인데 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더 비싼 거야? 막 이런 구조들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잠깐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은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번 금리 상승기에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금리가 막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조금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지금 엄청 급하게 올라가는 이런 지금 흐름이잖아요. 이번 최근에 금리가 가장 낮았던 게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요 사이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요때는 기준금리는 0.5였어요. 이게 0.5야 0.5. 그리고 이때 당시에 주택담보대출은 2.35%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로부터 1년 뒤 2022년 6월에는 기준금리가 1.75%였고요. 그 주택담보대출가 3.69% 정도 됐습니다. 1.25% 올랐고 이것도 한 1.34% 정도 올랐죠. 그죠? 지금 현재 11월 이 위에가 기준금리, 이 아래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저는 지금 하단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말한 거예요. 이게 변화가 지금 보면 0.5일 때는 2.35%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 3.25가 되고는 5.28% 정도가 됐죠. 그럼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셔야 되냐면 기준금리 대비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단, 즉 신용등급이 우량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과의 차이는 대략 2% 정도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다시 볼까요? 21년 6월에는 기준금리 0.5일 때는 2.35, 2% 정도 차이 나고 이때도 2% 정도 차이 나고 이때도 2% 정도 지금 차이가 나죠. 아, 기준금리 대비 대략 2%포인트 정도 플러스 된 게 1등급의 주담대 금리하고 유사한 수준이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변동되는 걸 보면서 내가 신용등급 1등급이면 내가 은행에 가면은 요 정도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겠구나. 플러스 2% 정도를 하시면 그렇게 가이드를 잡으시면 된다. 그럼 왜 2% 차이 나는 거예요? 은행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우리 또 공부하는, 배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요. 그죠? 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 따온 건데 이게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은 공부할 자료가 많아요.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위에 이렇게 복잡한 거 이건 빼고요. 일단 이거 보지 말고 이 밑에 걸 보세요. 네. 자금 조달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리스크 관리 비용 등 원가가 있어요. 원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마진, 이익을 남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가감 조정 전결 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행 창구에서 그 안내받는 그런 최종 금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원리를 좀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고깃집을 한다고 해볼게요. 삼겹살 팔 때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1인분에 뭐 예를 들어서 13,000원으로 딱 정했어요. 네. 그럼 1인분 13,000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일단 삼겹살값, 그거 조달가, 그죠? 그리고 그거에다가 또 막 작다구리한 뭐가 들어가요? 뭐 임대료도 들어가, 뭐 또 뭐 있어? 뭐 인건비도 들어가, 뭐 반찬 다른 뭐 상추도 사야 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진이 남아야 되잖아. 그렇죠. 아, 내가 고깃집 하는데 사장님도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익도 남아야 돼. 근데 또 여기 딱 저기서 손님이 들어오는데 코크드림이 들어오는 거야. 너나이님 월돈 오픈 축하해 하면서 들어왔어. 그럼 내가 어떻게 코크님한테 또 그 돈을 또 그대로 팔아? 깎아줘야지. 깎아줘야지. 12,000원.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12,000원에 줄게.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자금 조달 금리라는 건 뭐냐면 삼겹살 대신 은행은 뭐 가지고 장사한다?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도 돈이 있어야 빌려줄 거 아니야. 그럼 돈을 어디서 땡겨와야 되죠. 그렇죠. 돈 땡겨올 때 돈 땡겨오니까 여기도 대출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줘야죠. 그게 조달금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코픽스 금리가 올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코픽스 금리가 바로 저 조달금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은행은 돈을 어디서 가져오냐? 일반 사람들한테 예금으로 받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예금금리 5%씩 되는 거 보셨죠? 네. 여러분들 또 흥분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줄 섰잖아. 줄 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1억을 맡겼어요. 5%를 기대하고. 그럼 그 은행 입장에서 1억을 지금 돈을 땡겨왔죠. 이제 삼겹살, 이제 고기 가져왔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내가 돈을 얼마 줘야 돼요? 500만 원 줘야 돼요. 5%니까. 그게 코픽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플하게. 그게 자금 조달 금리고요. 거기에 플러스 리스크 관리 비용 등 원가. 이게 뭐냐면 뭐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이게 뭐냐면 유동성 프리미엄은 자금을 조달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상황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오는데 예전보다 돈이 더 많이 들게 생겨버렸어. 삼겹살 값이 갑자기 폭등을 하는 거야. 그거를 미리 돈을 내가 받아서 그 부분을 적립을 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 제가 왜 하냐? 여러분들 얼마 전에 레고랜드 보셨죠? 네. 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니까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고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가져올 때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됐잖아요.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대출금리 결정할 때 미리 받아서 그거를 준비해 놓는다 이겁니다. 그게 유동성 프리미엄이에요. 되게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죠. 신용 프리미엄은 뭐냐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는 거야. 그 사람 띄어먹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은행은 왜냐면 몇만 명, 몇십만 명 돈을 빌려주니까. 그런 것까지도 미리 다른 사람들한테 해서 그 손해도 또 이제 미리 적립을 해놓는다는 거죠. 다 비율 계산을 해서. 그리고 여기 뭐 자본비용, 업무원가는 근데 은행원들 월급도 주고, 뭐 건물 월세도 내고 이런 거고, 법적 비용,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도 원가에 들어간다. 그리고 은행도 돈 남아야지. 근데 요즘에 욕먹는 게 있죠, 은행이. 저희도요, 대출금리 올리기 싫어요.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건 어떻게 합니까? 기준금리가. 한국은행님께서 올리시는데. 그리고 저희가 예금금리도 많이 드리잖아요. 요즘에 5%씩 드리고 하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니까 저 목표 마진을 조금 더 높이는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한 걸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죠. 그래갖고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작년에 은행들 돈잔치 막 이익만, 예대 마진만 40조가 넘었다. 그러면서 지금 은행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마지막에 가감 조정 정결금리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영업 점장 정결 조정 이런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코크님한테 내가 할인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농협에 뭐 강남역 센터로 갔어요. 너나이님 아니세요? 뭐 마침 그분이 날 딱 알아봤어. 그러면 네, 반갑습니다. 너나이님 제가 팬인데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럼 0.1%만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저희 점장님한테 말해볼게요. 저분이요, 뭐,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해갖고, 0.1% 깎아준다. 그게 이 영업점장 정결 조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심플하게 정리해볼게요. 최종 금리는 그냥 원가는 조달금리, 코픽스 금리, 플러스 기타, 거기에다가 은행이 남기는 마진, 빼기 애누리. 이렇게 하는 게 최종 금리로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 금리를 조절할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이 은행의 리스크 관리 비용이나 법적 비용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마진 좀 그만 챙기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이 점장님한테 저 0.1%만 어떻게 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 있나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문제 뭐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금리 대출 받을 때 할 수 있는 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이 애누리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도 하기 전에 그냥 투자자로 직장 다니면서 할 때, 거기 계신 분한테 여러분들 일단 가면서 일단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사람이란 느낌을 주면 안 돼요. 그렇지. 잘 차려입고 가야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은행에서 여기서 좀 많이 제가 거래를 했는데, 아니면 혹은 제가 이 은행에 처음 왔는데, 좀 깎아주시면 제가 뭐 급여 통장 같은 것도 좀 옮기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장님 말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창구에 앉아 계신 분한테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믿줘야 본전이니까. 지금 여기 경험담 많이 나오네요. 지점장 권한으로 대출 한도도 올려줄 수 있다. 맞아요. 금리뿐만 아니라. 한도까지. 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나?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좀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제 아들 친구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다.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억을 빌리는데 대출 금리를 한 0.2%만 깎아본다고 생각해보세요. 1억에 1%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0.2%면 20만 원이거든요. 그럼 한 달에 거의 2만 원 돈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믿줘야 본전이니까 우리는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그냥 당연히 은행에서 제시해주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누리라는 게 있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궁금한 거, 앞으로는 얼마나 오르게 될지, 이거를 현재 수준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싹싹 긁어 모아서 예측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지금 쉽게 말하면, 자,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 현재까지 0.5에서 기준금리 기준이에요. 3.25까지 무려 2.7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큰 거 아니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느끼는 충격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금리가 5%에서 8%로 오르는 거 하고요, 0.5에서 3.5로 오르는 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배수가 다르거든요. 올라간 금리 퍼센트 포인트는 똑같이 뭐 2.5%, 3% 정도 차이 나지만 0.5에서 3.25로 오르는 거는 6배 이상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이 어때요? 6배로. 그러니까 그냥 금리가 6배가 오르니까 이자가 6배가 느는 그런 엄청난 그 충격을 받는다는 거지. 물론 여기에 아까 제가 2% 정도 더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2.5에서 뭐 5% 정도, 5.25% 정도로 올랐으니까 벌써 2배가 넘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람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이자가 2배 이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나가는 대출 금액이. 거기다가 지금 문제가 뭐냐? 가격이 쌀 때 금리가 많이 오르는 거하고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금리가 많이 오르는 게 또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2억일 때 50% 1억 대출 받는 거랑 8억일 때 50% 4억 대출 받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그 배수 자체의 임팩트도 큰데다가 그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원금 자체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리가, 제가 항상 제 스탠스는 이겁니다. 제가 몇 번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은 당연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부동산 시장은 이게 두 가지가 작용을 하거든요. 뭐가 작용을 하냐면 수급이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이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건이기 때문에 아파트 집이 남아도느냐 부족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금융 조건, 그러니까 이 대출 쪽, 이쪽도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수급 요건이 영향을 더 크게 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지금처럼 금리 조건, 금융 조건이 영향을 더 크게 줄 때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어우러져서 결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집값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는다. 왜? 그 앙상블, 그 비율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영향을 미치는 비율을.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금리가 제1변수가 됐어요.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변수가 됐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이 그래프에 있습니다. 금리가요, 이 내릴 때 스스히 내리잖아요. 스스히. 네네. 이때하고 이렇게 급하게 내릴 때하고 또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금리 인하고 이것도 금리 인하거든요. 근데 서로 영향이 다른 거예요. 시장에 준 영향이. 반대로 이 2016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이것도 올렸잖아요. 이게 한 번, 두 번 올렸는데 이때 당시에 뭐 2년 넘게 두 번 올린 거. 이거 인상이잖아요. 이것도 금리 인상, 이 단어로 표현이 되고.
지금 보세요, 이거.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뭐 가격도 뭐 많이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간 상태고 금리도 급격히 오르니까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거를 좀 봐야 될 텐데 미국의 연준 금리 4번 연속 0.75 인상. 와, 이게 뭐냐면요. 4연속이라고 하면 그냥 한 4, 5달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4, 5달 사이에 0.75가 아니고요. 0.75 곱하기 4. 곱하기 4? 그럼 얼마냐면 3%입니다. 3%. 딱. 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이 히스토리를 이번에 정리하시면 돼요, 저랑. 아, 금리는 한 1년 반 정도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앞에 1년은 그래도 그나마 속도가 서서히 올랐는데 최근 6개월 사이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베이스, 그 근본적 원인에는 뭐가 있냐면 연준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연준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다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뭐 일본 같은 데를 제외하고 지금 이거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했어요. 최종금리 더 높아진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예상보다 높고 노동시장은 과열된 상태라고 진단한 뒤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오래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따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팩트가 뭐예요? Some age to go. 이거가 팩트거든요. 이 뒤에 높은 수준의 금리를 오래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거는 뭐죠? 이건 기자님 의견인 겁니다. 예. 그치만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그 높은 수준의 금리를 오래 유지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건지 이거는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분명한 건 금리를 당장 내릴 마음은 없다는 거죠. 내년까지 금리 내려오기 기대하는 건 어렵다고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쯤 내려갈까? 이거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준에서 발표하는 점도표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연준의 그 연준 FOMC 회의를 할 때 파월 아저씨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매파와 비둘기파가 싸우는 거지. 서로 막 싸우는 거야. 매파는 뭐냐면 강건하게 금리 팍팍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고 비둘기는 어때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래도 좀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너 이러다가 경기 망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약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거의 대부분의 이 금통위원들이 다 매파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금 점도표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 거기 참여하는 그 매파 뭐 비둘기파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투표한 거예요, 투표? 쓱 보고 이렇게 쓱 보고 점을 이렇게 툭 찍어요. 그게 점도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면 여기 보면 밑에 2022년 현재는 4% 초반대에서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 4%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올리겠죠. 근데 그게 빅 스텝을 할지,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베이비 스텝을 할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다 찍어 놓으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4.25에서 4.5% 사이니까, 다음에는 자이언트 스텝, 즉, 0.75가 아니라, 그냥 빅 스텝 정도 하지 않을까?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금리를 올리는 건 물가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에서 매달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10월달 CPI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많이 꺾여서 나왔어요. 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국 주가가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는데 막 7%씩 오르고 이랬거든요. 그게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더디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물가가 최악의 국면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약간 희망사항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다? 언제 내려올까? 그렇죠. 근데 내년에 어때요? 4% 후반. 5%까지 있죠. 근데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게 틀릴 때가 더 많아요. 그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어쨌든 사람이고 시장 상황이나 경제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틀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거 말고는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베이스로 보면 2023년에 더 오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기적 전망은 좀 맞아요. 특히 금리의 수준보다는 이 움직임은 맞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때요? 어디까지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이제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의견이 다 달라요. 오, 그러네요. 이거는 어디서 결정되냐? 내년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거예요. 2025년에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롱거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장기적 관점에서 금리를 이 정도로 하고 싶다는 약간의 희망사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2에서 3% 정도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장기적으로 원하는 금리 대비해서 높은 수준인 건 맞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2023년이 4에서 5% 사이 정점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연준은. 이후 2에서 3% 사이를 장기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우 자주 틀리는 점도표지만 현재로서는 볼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년이 금리 정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준비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앞으로 금리나 이런 게 바뀌면 저희가 적절하게 주제 선정을 해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022년 11월 현재 주담대 금리 하단, 가장 좋은 금리는 5% 수준이다. 금리라는 건 원가 플러스 마진 빼기 애누리 이런 공식으로 작동이 되고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코픽스 금리라는 건 원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기 예금 금리. 은행은 예금을 통해서 원가 조달을 하니까 예금 금리하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 지나가는데 여기에 막 3% 막 예금 특판, 막 8% 특판 계속 올라가. 그러면 코픽스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주담대의 최저금리는 역사상 기준금리 플러스 2% 정도의 형성이 됐었다.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죠. 그럼 여러분들은 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면 지금 담보대출금리 이 정도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25%가 됐잖아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5% 초반대, 그러니까 2%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 기준금리는 내년까지 5% 혹은 그 이상 갈 수 있다. 이거 좀 전에 점도표로 봤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내년까지 4% 혹은 그 이상 갈 수 있다. 왜 우리나라 낮아요? 지금 현재 1% 차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갑자기 금리 인상 속도를 마구잡이로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이 다 너무 경착륙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4% 혹은 그 이상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2% 더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신용도가 좋다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주담대 7% 정도 감안하고 계획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년까지 금리가 오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신용도가 좋은 사람이면 7% 정도 담보대출 금리를 내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시장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요런 질문 있죠.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두 개로 나눴어요, 제가. 첫 번째, 내 집 마련 기회를 보고 있다면. 제가 요즘 좀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거 뭐 엄청 빨리 떨어지네. 이거 슬슬 나 내 집 마련 이거 좋은 가격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막 이런 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탐욕에 팔고 공포에 살아. 지금 공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똑똑한 월급쟁이 부자들, 시청자분들이 이거 기회 오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하시면서 기회 보시는 분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안정 범위를 계산해 보십시오. 안정 범위.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금리 이런 거 왜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최악의 상황에 이 정도 될 수 있다는 걸 가늠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소득에서 지출을 빼면 그게 저축이죠. 이 저축액이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금을 매달 갚아나가는 원리금에 곱하기 1.5배보다 커야 돼요. 자, 왜 그래요? 아까 지금 금리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5%대인데 하단이 이게 7%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7%, 8%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 금리 공부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원리금에서 50% 정도만큼의 더 저축액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금리가 그 정도 올라갔을 때. 대응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범위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뭐라고 합니까? 영끌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계속 한 29,000번째 얘기하잖아요. 영끌하지 않으려면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줄 아세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예산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이나 아파트를 먼저 정해요.
그리고 거기다 돈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끌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 안정범위 계산이 첫 번째여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 적정 예산을 만드는 겁니다. 예산은 자기 자본의 안정범위에 해당되는 대출액. 저 범위 안에서 예산을 정하셔야 되고요. 저 예산 안에 맞는 아파트를 탐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왔어요. 네. 지금부터 탐색하셔야 됩니다. 계속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봤더니, 아, 금리가 지금보다 2, 3% 정도 더 올라가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이면은 요 정도 금액이 된다? 그러니까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란 지켜봐라.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평상시에 해놔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안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올라가 버리면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미리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범위 안에 들어온 아파트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내 돈 3억에 대출은 한 2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어. 5억 5천이야. 그 5억 5천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금 체크를 해놔요. 그리고 또 2달, 3달 뒤에 또 체크해.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파트가 점점 서울의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럼 그 중에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집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 마련 기회를 보고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도 몰라. 근데 집값이 떨어진다니까 그냥 마냥 아, 잘 됐다. 나 이제 기다려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그러면 기다리다가 나중에 집값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아, 이거 5억 5천까지 떨어졌었는데 6억 3천 됐네. 아, 못 사겠다. 더 기다릴까? 또 기다려야지.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매번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내가 집을 사서 그치. 담보대출 가지고 있어. 특히 작년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게 중요해. 이분들이 지금 힘들어. 맞아요. 자, 이분들도 똑같이 안정범위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보다 금리가 2, 3%가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내가 그 버틸 수 있는 걸 봐야 되니까 지금 현재 원리금이 내 저축액으로 커버가 되는지, 그리고 그 위에 심지어 이 50% 정도의 룸이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 왜냐면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요. 지금 2, 3% 정도가. 그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탈출이나 보유를 결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3% 정도 오른다. 그러면 내가 이제 우리 집이 마이너스야. 아낄 수 있는 걸 아무리 아껴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매달 빚이 쌓여. 마이너스가 쌓여. 이러면 탈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유. 보유는 뭐다? 저축이 여전히 원리금보다 룸이 있을 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보유에 해당되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이거 금리가 지금 2, 3%는 더 오를 수도 있겠는데 내가 이걸 내년까지 잘 막으면 된다. 내가 내년까지 잘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따지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걸 공식에 넣어봐야 돼요. 근데 내가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버텨야지. 살아야지. 이거는 투자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미 투자 개념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근데 애들 학교 다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버텨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버틸 수 없는데 버티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여기 탈출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그럼 탈출이 뭐냐? 전세 혹은 월세로 이동이 가능한지를 보고 그 집을 전세를 주던가 아니면 월세를 주던가 하는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매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때. 근데 지금 매도하면 너무 뼈 아프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집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이 뭐 서울에 있다거나 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아파트다라고 하면 사실 시간을 갖고 이제 잘 살다 보면은 원금도 회복하고 나중에 괜찮아지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매도를 안 하시되 먼저 전세나 월세를 주고도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턱밑까지 차신 분들은 내가 지금 우리 동네 전세 시세 보니까 요 정도면 대출 다 갚고 내가 작은 집, 조그만한 집 월세로 잠깐 피신할 수 있을 정도의 보증금이 나온다 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월세로 가는 거. 왜냐면 지금 원리금보다 월세가 훨씬 싸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내 집에서 살면서 원리금 부담 감당이 안 되는 걸 하는 것보다 임대를 주고 내가 차라리 월세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이드를 잡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쓰여질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겠죠. 그치만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자 이걸 만든 거니까 요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시고 힘든 시기 다 같이 우리 서로 다독이고 독려하면서 그렇게 같이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거의 네. 특강과 같은 식으로 또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네. 또 도움되는 시간 가졌고요. 네. 금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까지 다 알려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리를 또 깎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 팁까지 또 알려주셔서 네. 실제적으로 또 써먹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을 것 같고 네. 이러한 고금리 시대에 무주택자인 분들은 또 어떻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대출이 있는 분들은 이 대출을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 따져주셔가지고 되게 또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구해줘얼부 기사 끝난 줄 아셨죠?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구해줘얼부 할 때 막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맨날 영상만 보고 그냥 대충대충 훅훅 넘겨버리지 말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기사 내용 어떠셨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 제가 정리도 해드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자꾸 잊어버릴까봐, 그죠? 근데 이거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조금 전에 신문기사 공부한 거 어려웠죠? 저도 좀 어렵거든요. 처음에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당연해요.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 그 보여드린 그 자료,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나이님.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맘대로 해도 됩니다. 내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뿌릴 겁니다. 쫙. 좋아, 좋아. 네, 이거를 어디다 뿌려놨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네이버에서 요거 월브닷컴 요거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자, 월브스터디의 두 번째 전문가 칼럼 있어요. 전문가 칼럼을 눌러보겠습니다.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썸네일이네. 쭉 내려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오늘 지금 좀 전에 본 자료죠. 이거 그대로. 자료잖아요. 이거 제가 다 올려놨다고요. 이거 쭉 내려오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첨부 파일 저 보이세요? PDF? 어머. 지금 이거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이거 만들어서 올리는데 심지어 이거 내가 8월부터 하고 있었어. 아, 근데 왜 안 받아가는 거야 도대체? 왜 안 받아가세요 이거? 여러분 공부하세요. 제가 이거 저 영상 만들 때요, 제가 뭘 하면 저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거 같이 하는 다른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닉네임처럼. 저는 제가 이걸 할 때 저희 트래픽 잘 나왔으면, 조회수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막 공유도 막 엄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들도 좋았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들도 이 자료 다운받아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정리도 하고 하시잖아요. 이거 자료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쓱싹쓱 쓰면서 이 사람 말하는 거 적어도 놓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여러분들 안에 쌓아나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물론 이제 뭐 제 특강이나 강의 같은 거 통하면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하기에 다루기 어려운 디테일들이 많아요. 그걸 다 일일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의 때나 이럴 때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어려워. 바빠. 그러면 이거 영상 보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라도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밀리언 달러 베이비님께서 너나이님 엔젤이시냐고. 네. 어떻게 보였어요 날개? 아,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 지금 저희가 항상 올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다운 받으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